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 TV입니다. 어제 코인베이스 관련 제가 조사를 좀 했는데요. 코인베이스 주가가 바로 꼬라박았잖아요. 이렇게.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유추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어제 그 캐시우드 쪽에서 운영하는 아크 펀드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코인베이스 주식을 ARKK 펀드에서 51만 2천 주를 매입하고 ARKW 펀드에서 14만 7천 주, ARKF 펀드에서 9만 주를 이 코인베이스 주식을 저가에 사들였대요. 저가에. 그러니까 장전 거래로 장전 블록 거래로 사들인 거지. 블록 거래로. 그래서 이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누가? 아크가. 그리고 저가 매수로 뭐 개미들이 달라붙었겠죠. 달라붙다가 다시 내려왔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엄청난 돈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살려면. 그 중에 동원된 자금이 뭐냐면 바로 테슬라예요. 테슬라. 당연히 아직도 테슬라가 아크가 운영하는 전체 지분의 거의 한 넘버 3 안에 들죠. 그래도 아직 테슬라 주식이 많은데 테슬라 주식을 팔고 여기 코인베이스로 넘어간 거죠. 그런 포트폴리오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큰 흐름이 나오는데, 그러면 캐시우드 쪽에서 왜 테슬라를 팔았냐 하면은, 여기 런던 켄터 그 유럽의 현금 지분 매각 책임자 캐림 마우슬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말하기로는 테슬라가 아크 쪽에 요청을 했나 봐요. 요청을 해서 테슬라 주식을 좀 팔아라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팩트인지는 모르겠는데 테슬라가 그 캐시우드 쪽에 요청을 한 거지. 돈나무누르한테 주식을 좀 팔아라. 그렇게 해서 주식을 팔고 그 주식을 팔았으니까 매각 대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매각 대금을 코인베이스에 집어넣은 거예요. 큰 흐름이 보이시죠?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테슬라 측에서는 테슬라 주식을 더 보유해야 되는 무슨 의무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는 거고, 캐시우드는 한 번 팔았는 거는 또 파는 그런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코인베이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캐시우드는 테슬라를 팔아서 메꾼다는 거지. 왜? 엄청나게 지금 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큰 흐름이. 테슬라는 고점이라는 거죠. 고점. 그 부분을 우리가 유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한국의 기관 자료가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제가 잠자기 전에 좀 짚어드리려고 열었어요. 우선은 이게 뭐냐면 오늘 그 자본시장 그 자료 나왔죠? 자본시장 위험 분석 보고서가 오늘 나왔잖아요. 그걸 좀 보다가 보니까 이게 있는데 일반 사람들이 이거 해석 못해요. 무슨 말인지. RP 시장 이게 뭐야? 즉 뭐야? 이길물 RP 시장 이게 뭡니까? 오버나이트 레포란 말이에요. 오버나이트 레포 시장. 중요한 거는 이 RP 시장이 이길물이 있고 뭐 3일물이 있고 6일물이 있는데 제가 그전 강의에서 보통 금융기관들이 레포 시장 거를 단기 차입해서 쓸 때는 맥스 7일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영업일수로. 그게 이 말인 거예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자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자가 10%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팩트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RP 매도자에 대한 현금성 자산 보유 의무 규제 3단계를 시행한다. 즉 현금 자산을 보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RP를 살려면
누군가가 그 RP를 매도한다는 개념이 쉽게 말하면 누군가는 매도하고 누군가는 사야 되잖아요. 어쨌든 이 RP를 매도하는 사람이 RP를 매도를 하려면 현금 자산 보유율을 2배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값은 뭐냐? 매도자가 현금 보유 자산을 2배를 늘리려면 이 RP 거래량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절반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RP 거래량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시중의 단기 유동성 자금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미국으로 따지면 급하게 돈 필요한데 돈을 못 땡겼으니까 달러 가치가 5월 달부터 갑자기 올라간다는 거죠. 갑자기. 당연히 그런데 달러 가치만 갑자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원화 가치도 한국도 이런 개념으로 똑같이 그 RP 금리의 유동성, RP 채권이라고 할게요. RP 채권이 유동성이 절반을 줄어들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할 때 돈 땡길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금융기관은. 그러면서 원화 가치도 같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거 두 개가 결국에는 올라가고 올라가니까 환 가치는 거의 비슷하겠죠. 팩트는 이거예요. 이거를 정책을 이렇게 써버리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이 이 시스템은 같이 가동된단 말이에요. 왜? BIS의 어떤 큰 흐름에 따라 같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금융기관이 공매도를 치거나 아니면 진짜 그 현금이 필요할 때 금융기관이 어딘가에 대출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금리가 더블로 2배 올라간다는 거예요. 기존보다. 기존에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1길이나 어쨌든 RP시장에서 대출을 예를 들어 3%에 받았으면 이 유동 매도자의 현금자산 보유율이 2배로 올라가니까 유동되는 RP채권이 절반을 줄어들고 돈이 필요할 때는 반대로 더블로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금융기관의 리스크가 확 올라가는 거지, 확. 근데 이거를 또 좋게 생각하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공매도 기간이 헤지펀드나 이런 데서 주식을 공매도 쳐서 주가를 끌어내릴 확률이 또 절반으로 줄어들기도 해요. 확실할 때가 아니면. 그래서 주식이 올라갈 확률도 있어요. 아무래도 주식이 올라갈 확률이 더 높죠. 왜? 공매도 자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대신에 공매도 치려면 정말 확실할 때 주가가 거의 고점이라고 판단이 될 때 이자를 2배를 주고 공매도를 치는 거지. 그러려면 헤지 펀드에서는 이자를 2배 줬으니까 시그널에는 이 벡터 값을 2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가면 손실 보는 거잖아. 하면 악재란 헤지 펀드가 언론을 이용해서 찍어내릴 때는 악재 뉴스가 최소 2배가 아니라 4배 터진다는 거야.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주식까지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그 자본시장 연구 자료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코스피의 퍼가 아주 낮다. 이렇게 보면 대충 한 15에서 한 13 정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S&P 같은 경우는 퍼가 한 25다. 이거 아주 높은 거죠. 원래 S&P 퍼가 과거부터 정상이 S&P 퍼는 대략 한 15선, 이쪽 선, 15회였단 말이에요. S&P 퍼가 정상적인 게 15였어, 15. 우리나라 주가가 지금 정상인 거예요. 높은 게 아니야. 원래 우리나라 퍼가 이렇게, 당연히 미국보다는 퍼가 더 낮았죠. 우리나라 퍼가 미국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미국의 정상퍼는 한 15선이었다고, 미국에. 하면 언젠가는 모든 걸 회귀하게 되니까
지금 퍼가 25인 게 15로 떨어지려면 이 편작값이 10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주가가 한 40% 박살 난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니면 실적이 40% 올라가든지 하면 미국 기업의 실적이 40% 올라가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제가 그거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리 경기가 계속 좋아져도 25년쯤이 되어야 이 지금 현재 퍼 25가 기업 실적이 올라가서 기업 실적이 올라서 퍼가 15로 내려온다는 거지. 그럼 그런 확률이 높냐? 그럴 확률이 거의 없어요. 결국엔 뭐야? S&P가 터지면 얼마나 터져? 40% 정도 꼬라박는 그런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그 트리거 역할을 하는 건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거 알려드렸고, 이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동산이 솔직히 버블이 심하긴 심한데, 그럼에도 있어서 제가 9억 이하는 집값이 더 오른다. 하지만 서울 집값은 솔직히 거품은 크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부동산 펀드. 이네들이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유동화 증권, 쉽게 말하면 MBS 이거 중심으로 전체적인 대출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부동산 그림자 금융 이런 부분이 형성이 되는데 국가에서 활성화시키면서 2018년부터 이 제도권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네들이 부동산 펀드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8년, 2019년, 2020년 이게 대략 98이니까 그냥 100 잡고 증가율이 1년 만에 25% 증가했죠. 25% 증가했고 이거는 110이잖아. 그 다음에 10% 증가했고 기업 자금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집값이 안 뜰 수가 있겠어요? 그럼 이 자료가 언제부터 이게 나왔냐면 2016년부터 이게 연구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나는 그걸 계속 봐왔고 그러면 이게 당연히 갈수록 이 증가폭은 줄어들겠죠. 그런데 기업 자금이 그러면 계속 안 들어올까요? 계속 들어오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게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명백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선 자금은 더 들어오게 돼 있다. 자금은 더 들어오게 있다. 그래서 기업 부동산 자금이 계속 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집값이 폭락을 안 합니다. 하지만 서울 집값은 너무 높다. 제가 봐도 이건 너무 높아요. 그렇지만 9억 이하의 집값은 웬만해서는 안 떨어진다. 특히 그 GTX 라인 쪽은 GTX A 라인 쪽은 웬만해선 집값이 안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은 제가 뭐 수많은 자료를 보고 중요한 것들만 지금 짚어드렸어요. 감사합니다.